결국 시장이 이 막닥들여서 처리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금리, 경기 침체, 이거의 스피드 싸움이에요. 누가 빨리 와서 시장을 탁 하고 임팩트를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작가님 오랜만에 또 한 6개월 정도 만에 모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점검부터 들어볼까요? 뭐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네. 사실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요새는 뭐 이게 서로 다르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힘들게 하면서 1년 내내 다 정리가 돼서 딱 두 개로 압축되는 걸로 이제 남은 거예요. 네. 그게 미국 시장을 움직일 거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움직일 거고.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금리 인하입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는 거의 다 동의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미리 더 많은 걸 바라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바람은 뭐냐면 야, 그럼 빨리 내려 이거 아닙니까? 빨리 내려. 지금 핵심은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느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피드가 어느 정도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올라왔지만 사실 그게 크게 못 달리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선명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금리 인하 개시 시점에 대한 시각 차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될 속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근데 뭐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 거다는 쪽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11월도 그렇고 뭐 12월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3년도 사실 벌써 12월이잖아요. 네. 투자자들의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작가님에게는 좀 어떤 한 해셨나요? 저도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증권회사들이 많은 기관들이 연말 되면 이제 내년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뭐 그렇죠. 의견을 전망한다. 상고하죠. 뭐 상저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상저하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1월 달에 이렇게 했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쭉 7월까지 쭉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다 틀렸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상저하고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쑥 올라갔다가 8월 초에 꺾이면서 좀 쉬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뭐 좀 하는 척 하다가 좀 말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거의 이제 직전 여름의 고점을 막 육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아직 조금 모자라는 상태, 고점보다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우상향을 잡아서 간 거는 맞다. 근데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는 뭐냐면 어느 시장이나 그렇지만 주도주가 힘이 들게 움직이면 투자자들이 힘들어요. 예,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게 결국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지만 올해는 주도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게 미치는 영향이나 심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근데 뭐 어느 해건 지나고 나면 안 힘든 시장은 없었지만 올해는 이제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더 여러분들이 그 느끼시는 게 더 힘든 한 해라고 느끼시지 않았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잘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왜냐하면 뭐 아시지만 뭐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늘 말씀들 하시는 게 그냥 진실을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2023년 좀 주식시장 돌아봤을 때 좀 기억이 남았던 현상이랑 그로부터 얻으신 뭐 투자 교훈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부터 깜빡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시장에서. 그게 뭐냐면 주식은 그냥 사면 그냥 올라. 주식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다. 그냥 올라. 이렇게 이제 믿음이 강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수급이라는 걸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나고 돈을 막 풀어대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흘러 넘치니까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이거 뭐 수급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그
어떤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좋은 얘기, 암만 미래가 뭐 어떻고 그런 섹터나 종목이라 할지라도 수급이 깨지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게 공매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수급을 깨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기관 외국인이 주로 공매도를 때리니까 이거는 강력한 매도 세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를 뒷받침할 수요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시장에서 느낀 게 있다면 수급은 그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하는구나 느꼈던 해가 아닌가. 그럼 2024년 주식시장은 좀 작가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24년도 2023년 올해 못지않게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화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속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뒤쪽에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직.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걱정을 땡겨와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망은 땡겨와요. 그게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괜찮을 거다 이런 거는 있는 대로 땡겨와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근데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걱정들은 그건 뭐 그때 나타나면 걱정하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 개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을 금리로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 후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 침체 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개시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확신감을 주는 게 뭐겠어요?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이 얘기하는 것만큼 딱 잡히면, 그들 얘기대로 2%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긴축하니까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 잘 잡히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경기 침체. 그렇죠. 이거는 연준의 생각과 다르게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오면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비둘기적 발언을 했다가 좀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매파적 발언을 했다가 그 위원들이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봐. 이건 1970년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게 좀비처럼 나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금리를 내리면, 그리고선 10년 이상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쪽 한쪽 주저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바라면 빨리 내려 이러니까 그거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그런 거고, 실제로 금리가 내려갔던 그 수많은 그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올 게 뭐예요? 경기 침체라는 게. 기업들이 장사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나빠질 테고,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고. 근데 지금 시장은 그 뒷면에 가려 있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빨리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 그래서 유동성 풍부해지면 주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24년도에도 이 양쪽을 가지고 계속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짧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후속타 장막 뒤에 있던 경기 침체라는 게 쓱 나타나고 시장을 또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거듭되니까 결국 2023년 못지않은 변동성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말씀하신 이제 금리 올해 12월 남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이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전망이 중요한 거 아니죠.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외신 보니까 3월부터 개시한다는 게 60%가 됐더라고요. 3월부터 인하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은 항상 그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시장은 항상 졸라요. 늘 연준을 조른다고요. 또 파월이 약간 긍정적인 멘트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했다가 한 번은 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약간 부드럽게 얘기하면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지방은행 연준 총재들이 좀 또 강하게 해서 또 메꿔놓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혹시라도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까 봐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이 그냥 2020년처럼 자 이제 간다 하고 쫙 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가 내년에도 힘들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시장의 컨센서스는 땡겨와지고 있어요. 상반기 그랬다가 이제 3월이 60% 됐으니까 만약에 이번 12월이 좀
11월처럼 상승으로 월이 끝나고 해 넘기면은 이게 이제 더 빨라지고 퍼센테이지도 더 올라가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잖아요. 언제부터 하느냐 문제이지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이 이 막닥들여서 처리해야 될 거는 그냥 딱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금리 또 하나는 뭐 경기 침체 이거의 스피드 싸움이에요. 누가 빨리 와서 시장을 탁 하고 임팩트를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시장의 바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내리지. 여태까지 이렇게 긴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일단 내리자니까. 그러면 한번 올렸다가 그거 오면 다시 또 걱정하고 뭐 그런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은 이 둘의 시간 싸움에 들어가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주식 투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금리가 뭐 어쨌든 피크하면 뭐 많은 분들은 성장주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오르죠. 그건 뭐 당연히 오르고 최근에 이제 뭐 성장주가 조금 멈칫멈칫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조금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이제 이식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는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라고 봐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기술 성장주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11월에는 지난 11월에는 공매도 이제 한시적 금지 있었는데 향후에도 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는 게 주가 하락을 방지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서 매도를 딱 막아놔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2번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 공매도 금지한다 전격적으로 이게 월요일부터 금지한 자가 일요일 오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월요일 날 폭등을 했잖아요. 막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가 하루 버티고 그냥 그 다음에 다시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줬잖아요. 이거 공매도 금지한다 제대로 될 때까지 그 안이 마련. 그때도 한번 짬 뺐다가 또 한나절 만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극을 주면 시장이 튀어오르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매도 세력을 묶어놓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튀어오르니까 아주 급한 쇼 커버리지 같은 거는 이제 들어오겠죠.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쇼 커버리지가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공매도를 뭐 외국인한테는 더 편하게 막 연장도 막 걸어주고 차입하지 않은 것도 팔아도 왜 벌 주지 않고 가만히 있냐 이런 거 그거 고쳐야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고쳐야지 되는데 공매도 자체를 계속해서 금지를 무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나라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왼팔만 써.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쪽 기능을 죽여놓으니까. 그러면 양팔 다 쓰는 데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외국인 입장에서.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그걸 막 욕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잘 못한 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외국인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해주냐. 이런 거 바로잡아라. 근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급진적으로 그럼 내년 뭐 이게 될 때까지 이건 못해. 이렇게 해서 급작하게 이제 해놓으니까 일단은 튀어 오르는 현상이 났지만 우리가 아시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탁 얘기 나올 때마다 하고 하루 못 버티고 다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투자가 유리하다 이런 거보다는 또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변동성 이러면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해요.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많이 빠져.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후유증을 나중에 가져오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저지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데 외국인들이 공매도 쳐서 거기까지
밖에 못 갔지만 공매도가 없으면 더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갔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2층에서 떨어진 것보다 5층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되살림. 뭐 제 생각에 이제 지금 막 연구하고 그런다니까 빠른 시기 내에 모든 사람이 좀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내놔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봤는지 이거 공매도 금지되면 어떻게 투자합니까? 뭐 이런 거가 이제 가장 알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수록 좋은 주식에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좋은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좋은 주식이 뭐냐? 지금 돈을 벌고 있나? 첫 번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벌 수 있나? 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 이게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생각보다 아닌데 이러면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달려나가다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는 종목들은 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냐면 수급이 깨지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여러분 잘 보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1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가다가 딱 꺾어서 우하향으로 딱 바뀌어요. 수급이 깨지면. 그러면 빨리 내려야 돼, 일단.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 깨졌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러니까 그 수급을 만들어낸 주체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그거는 덜 중요해요. 수급이 깨졌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동향은 좀 어떤가요?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개인 말고 외국인 기관은 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오늘 지금 녹화하기 전에 잠깐만 보니까 아침에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좀 사던데 그럼 거의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조 가까이 사는 거예요. 누적 순매수가 외국인이. 그거 많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도 3조 넘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사는데 개인은 팔았어요. 5조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11월 1일부터 출발해서 쭉 시장이 그래도 지수가 올라온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두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그 1990년부터 작년까지 2022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각 월별 등락률을 한번 내봤어요. 1위가 11월, 1월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래요. 그리고 12월은 오히려 5위권으로 떨어져요. 오르긴 오르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길게 보면 11월서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진행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건 뭐 32년 동안 자료니까 좀 재밌게 우리가 이거를 좀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산타는 12월에 오지 않는다. 꼭 12월에 오지는 않는다. 11월서부터 1월까지로 보면 우리 시장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습관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12월은 아니더라도 뭐 1월, 2월 1월이 또 많이 좋게 올라요. 자, 그럼 작가님 지금 투자하시면서 뭐 가장 큰 고민 어떤 거 있으실까요? 고민이 이런 거죠. 조금 잘못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량주는 뭘 우량주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가지신 분, 저도 주주지만 삼성전자 우량주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우량주를 선택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장기 투자인데 뭐 얼마큼을 해야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투자를 한다고 꼭 나쁜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사서 오늘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면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정해봤을 때 이 주식은 잘못 잤다 해서 손절하거나 단기간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을 하고 판다. 그게 왜 나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우량주를 장기 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시장의 한계성이다.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 차이가. 미국은 펀더멘털 시장이에요.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 오르잖아요. 모르죠. 우린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날 때려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펀더멘탈 시장이라기보다는 수급 갖고 하는 단기적 시장에 가까운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 기관들이 공매도 과거에 치거나 뭐 이런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자기네가 메인으로 한국에다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건 꼭 여기 와서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이는 데까지만 보시라. 멀리 보면 좋은 거 알겠는데 한번 보세요. 멀리 보면 좋은 게 알겠는데 500m 이후서부터는 보이지가 않아. 그 얘기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해. 우리 시장이. 그럼 뭐 예측이 가능한 데까지는 보는 거 맞는데 그거 넘어가는 깜깜이를 그냥 무조건 멀리만 보면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보이는 데까지만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단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장의 예측 가능이 이 미국 시장만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머징 마켓이지만 그리고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짧다는 거죠.